그럼 예상 댓글 열 나는데 냅두라는 거냐? 아, 그쵸. 안녕하세요, 삼성교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요새 여름인데도 애들 이렇게 감기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열나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 슈니 어린이집에는 또 독감 돈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도 계절과 상관없이 좀 여러 가지 감기나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름이라고 해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열날 만한 요인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이 열날 때 해열제 먹으면 이게 또 많이 먹으면은 저체온 오지 않냐. 막 34도. 네,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오해를 바로 잡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열제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몸에서 열이 왜 나는지, 그리고 해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해열제 때문에 저체온이 오지는 않는 건지 한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감염이 생겼을 때 열이 나는 작동 원리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감염이 생기면 염증 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증 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글란딘 E2, PGE2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네. 이게 콕스라는 효소가 만드는 건데요. PGE2가 우리 뇌에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 뇌 중에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의 중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상하부를 딱 자극을 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이 이제 열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36.5도가 정상 체온이 아니라 39도가 정상 체온이 되게 정상 체온의 기준값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세팅을 바꾸는구나. 네, 세팅을 바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이제 보일러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그 보일러 스위치의 온도 세팅을 바꿔버리는 거네요. 네. 만약에 아이들만 지내는 집에 한여름에 에어컨을 딱 틀어놨는데 25도로 이렇게 잘 맞춰놨어요.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저처럼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 들어와. 아, 25도 더워. 나는 더 낮은 온도가 좋아. 그러면은 그 기준값이 달라지면서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의 기준값을 36.5도에서 39도로 바꿔버리면 기존의 36.5도이던 체온이 왜 이렇게 체온이 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거는 39도가 정상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36.5도는 너무 추운 온도예요. 그래서 열날 때 추운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추위를 느끼게 해서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열을 막 만들어내면서 체온을 올려요. 그러면서 나는 게 열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도부터 열인가요? 일단 열의 정의 자체는 중심 체온으로 38도 이상인데 이 중심 체온이라는 건 우리 내부 장기 쪽 온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체온을 재는 데는 관자놀이나 귀 이런 데잖아요. 우리 몸의 중심 체온보다는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쪽은 38도지만 이마나 이런 데를 재면 37.5도, 37.8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체온계로 쟀을 때 37.8도 이상이면 열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체온 기준을 조금 낮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해열제는 무슨 원리로 열을 낮추나요? PGE2라는 애가 뇌에 작용하는 게 결국 뇌의 세팅 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PGE2가 안 만들어지게 하면 되죠. 근데 PGE2를 만드는 게 콕스라는 효소였어요. 그러니까 콕스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해서 PGE2라는 물질이 안 나오고 뇌에 열을 만들라는 신호가 안 가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원리인데 결론적으로 해열제가 우리 몸의 어떤 냉각제여가지고 얼음 먹는 것처럼 이렇게 쿨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세팅 값이 잘못된 걸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떨어질 때 뭐가 나요? 땀이 나요. 왜냐면 체온의 정상값이 36.5도로 다시 떨어졌어. 근데 내 체온이 지금 38도, 39도야. 그러면 더운 거죠. 그러니까 더울 때 체온을 낮추는 원리가 땀을 내잖아요. 그래서 땀이 쫙 나면서 몸도 뜨끈해지고 땀이 쫙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해열제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뇌 작용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는다고 저체온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저체온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저체온이 오는 건 해열제 자체 때문이 아니고요. 아이가 열이 날 때 열을 떨어뜨리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부수적인 노력들 때문에 저체온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찬물로 몸을 막 식히거나 아니면 뭐 선풍기나 에어컨 찬바람 막 세게 하거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몸을 쿨링,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해열제가 만나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다가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죠. 특히 이런 위험도가 높은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찬바람 쐬거나 해도 우리 몸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는 힘이 세니까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아이들은 체온 조절하는 능력이 미숙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체온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돼서 저체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춥게 하거나 이런 노력이 오히려 저체온을 유발한다. 그게 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저체온이 왔다. 나는 뭐 미온수 마사지, 뭐 찬물 마사지 안 했는데 근데 해열제만 먹었는데 저체온이 왔다.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한 질환이 아닌지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피 속에 세균이 도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환이 폐혈증입니다. 근데 이 폐혈증이 걸리면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오히려 저체온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체온이 후두둑 떨어져서 막 34도, 35도 이렇게 체온이 낮다. 그러면 열 떨어졌으니까 그냥 따뜻하게 해줘야지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해열제를 먹어도 저체온의 위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무조건 먹으면 될까요, 그냥? 열이 올랐을 때 이 열을 없애려고 하면 저체온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해열제를 먹고 체온이 안 떨어져서 그럼 빨리 찬물도 닦아주고 막 다른 방법을 막 쓰니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온을 기준으로 해열제를 주지 않는다. 단 예외 사항이 있어요. 우리 열성 경련 많이 하는 친구들. 그치. 네, 예전에 열성 경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열 나는 것 자체 때문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체온을 열이 안 나게 잘 조절해야 돼서 해열제를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체온이 뭐 40도, 41도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해열제 당연히 먹어야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는 38도, 39도 선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해열제보다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더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열 날 때 탈수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 탈수가 해결될 때 열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의 증거가 병원에 입원해서 링겔 맞으면 열 잘 떨어지잖아요. 스틱만 맞아도 열 떨어지니까. 네, 수분 섭취만 잘 해줘도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1번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체온이 높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추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런 춥거나 뭐 근육통이 생기거나 이런 열 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을 없애주려고 해열제를 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열제를 먹이는 목표가 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힘든 증상을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미온수 마사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질문도 많은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온수 마사지 때문에 저체온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최근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미온수 마사지나 뭐 어떤 찬물로 닦아주거나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효과가 없고 열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미온수나 찬물로 닦아줬을 때 일시적으로 체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정상 체온이 38도, 39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36.5도에서 체온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체온을 더 낮춰. 그러면 불을 더 때우겠네. 네, 불을 더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더 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온수 마사지는 꼭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미온수 마사지 애들 되게 힘들어할 때 있어요. 추워. 힘들고 아이도 막 열을 막 힘주다 보면 열 또 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체온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힘든 걸 없애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열제를 먹이는 게 애기한테도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38도, 39도인 애들이 잘 뛰어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약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럼 예상 댓글 열 나는데 냅두라는 거냐? 그렇죠. 근데 계속 뭔가 해주는 게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 입원 시켜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 입원해서 하는 거 뭐 있어요? 때 맞춰서 약 먹고 주사 놓고 컨디션이 어떤지 잘 관찰하고 수분 섭취 잘 해주고. 수분 섭취 잘 해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전에 저희 경구생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동안 먹여야 되는 약도 많고 그거를 조금씩 먹여야 되고, 그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수분 섭취 잘하게 해주시고 힘든 거 없는지 잘 봐주시고 하는 간호가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치료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열 날 때 보면 우리도 뭐 너무 춥잖아요. 이불을 덮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너무 궁금해. 우리가 열 날라 그럴 때 춥잖아요. 그러면 1번 대처 방법을 이불 찾는 것보다 춥기 시작하면 해열제를 먹는 대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이 춥다는 건 또 힘들다는 거니까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춥다는 거는 우리 몸이 이제 열을 내볼까? 이렇게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빨리 약을 먹고 그 시동을 빨리 꺼줘야 열이 더 잘 안 오르고 추운 증상도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도 약효가 오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얇은 이불만 한 겹 덮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추우니까 막 두꺼운 이불, 이 이불 때문에 우리 체온이 막 더 올라가면서 열이 38도 날게 39도, 40도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이불 한 겹만 덮고 그 이불 덮기 전에 약 먹고 이불에 들어간다. 그게 더 중요한 해결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민이 되더라고. 애기들 막 열날 때 안아주면은 이불보다 따뜻하잖아, 내 살이. 맞아. 이걸 안아줘야 되나? 꼭 이렇게 안아주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안아주거나 약간 몸통을 좀 떨어뜨리고 옆면만 닿게. 네. 나 때문에 체온이 더 올라갈까봐 그런 고민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안아주는 것도 좋지만 수분 섭취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맹물 주지 마시고 경구수액, 달달한 경구수액. 맞아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걸 주시면 아이도 기분도 조금 더 나아지고 아기의 회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부정확한 정보를 믿지 말고 해열제를 먹으면 저체온증이 온다더라 약간 이런 허황된 두려움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약을 안 먹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약을 무조건 막 많이 먹어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안 먹는 경우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부정확한 정보보다는 지금 영상 밑에 보이실 거예요. 이제 믿을 만한 전문가가 네. 알려주는 정보니까 이런 정보를 믿고 처방받은 대로 용법에 알맞게 적절한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션? 이거가 효과가 있어요. 저희 집에 없어요. 안 쓰는구나. 안녕하세요. 산성주TV의 미니아빠. 신이 아빠입니다. 요즘 콧물 나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네. 저희 슌이도 콧물이랑 코딱지 나가지고 막 콧물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데 콧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 많으세요. 콧물 난다고 병원 와서 약 타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이 콧물 나는 것 굳이 모두 치료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좀 지켜봐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콧물은 과연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콧물이 나면 흔히 이제 비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비염과 코감기 어떻게 다른 것인가? 다 비염이에요. 비염이라는 단어 자체가 코 B자에 불꽃염자 써가지고 코에 이제 염증이 났다. 그리고 의학용어로도 라이나이티스라 그래가지고 그쵸. 코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걸 비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염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급성 비염 중에 이제 뭐 감기도 들어가는 거고 알레르기가 아닌 원인 때문에 생기는 비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염증이 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레르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좀 붓기도 하고 점액의 물질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간지럽고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코에도 나타나는 게 비염이에요. 그 코 안이 부으면 코가 막히는 거고 간지러운 게 있으면은 재채기도 나오고 아니면 심하면 코 안쪽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점막에 이제 뭐가 물질이 많이 나오면 콧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콧물이 나오면서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코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비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염 종류를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감염성 비염이 있습니다. 감기. 맞아요. 감기는 감염성 비염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기는 흔히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상기도의 감염을 일으키는 걸 감기라고 하는데 감염성 비염은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 세균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이제 뭐 곰팡이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코에만 나타나는 게 감염성 비염입니다. 그래서 코 자체에 염증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코 옆쪽에 얼굴에 이제 부비동이라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염증이 옮겨가면서 부비동염이라는 게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코감기 걱정하시는 이유가 중이염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귀랑 코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코감기, 비염이 있을 때 걱정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염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알레르기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만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후춧가루를 코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누구나 콧물 나고 재채기 나겠죠. 이거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꽃가루가 막 날리더라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만 계속 콧물 나고 재채기 하는 게 알레르기성 비염인 거고 이 알레르기성 비염도 사실 코에 염증이 나타나는 거니까 기본적인 증상은 비슷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은 이 코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눈 충혈도 같이 잘 나타나요. 맞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또 잘 생기기도 해서 이 안약을 같이 넣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성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는데 사실 이도저도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고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진짜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 쉬운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고춧가루 뿌리면 자극 때문에 막 재채기 나고 콧물 난다 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담배 연기 그리고 온도 변화, 습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코가 막히고 콧물도 나고 심하면 코피가 나기도 해요. 이게 주로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서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랑은 달라요. 누구에게나 생겨요. 이게 또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겨울에 코 막히고 막 코딱지 생기고 이런 게 비염은 맞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다. 그렇다고 감기도 아니다. 감기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 환경을 벗어나면 금방 좋아져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왜 국밥집 가면 이제 대부분 아저씨들이 국밥집 많이 가잖아요. 아저씨들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땀 닦고 코 풀잖아요. 그치. 왜 그러냐면 이 매운 음식하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또 비염이 생겨요. 이것도 나야.
미각 비염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영향으로 이 음식의 자극이 코로 가서 코 막히고 콧물 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알레르기랑 다른 게 음식 다 먹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알레르기성 비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호르몬에 의해서 비염이 생기기도 해요. 맞아요. 임신하면은 비염이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호르몬이 변하면서 갑자기 코가 막히고 콧물도 나고 네.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는 그냥 증상 심하면은 약 드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에 의한 비염도 있어요. 오, 우리 술 먹으면은 막 얼굴이랑 몸 빨개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다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염증 반응이랑 비슷하죠. 코 안쪽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이 안쪽이 부으면서 코가 막혀요. 콧물도 나고. 그 증상을 알코올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한 성인 중에서도 한 14% 정도 꽤 있습니다. 많다. 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더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것들이나 뭐 직업에 의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아이들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비염은 아닌데 코 안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 비강내 이물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콧물이 또 많이 나기도 해요. 좀 영유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데 주로 장난감 조그마한 거 넣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자극이 되니까 자꾸 콧물 나고 코 막히고 코피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보통 물건 한쪽에만 넣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콧물이 계속 나요. 그리고 한쪽만 계속 부어. 그 심하면은 이 바깥쪽까지 부어오릅니다.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빼주십니다. 가끔 이게 장난감을 넣을 때도 있지만 밥 먹다가 살에 들려서 기침하다가 코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사례랑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비염 같은 게 생겼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원인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가 콧물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증상들은 아닌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일시적인 증상은 굳이 약 먹을 필요는 없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콧물이 좀 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거 콧감기 걸렸는지 걱정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시적으로 코가 막히고 코딱지 생겨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온도 습도를 좀 조절해 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감염성 비염 같은 경우는 병원에 한번 가야겠죠.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진료를 한번 받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의심될 때 예를 들어서 좀 비염이 오래 가고 가족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알레르기성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부모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50%는 그렇죠. 유전이 맞아요. 되는 거고 두 분 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어떤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한 75% 정도는 아이한테도 알레르기성 질환이 유전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비염이 심하면은 집에다가 이제 콧물약 사다 놓고 이렇게 계속 먹이는 게 좋을까요? 콧물약, 특히 먹는 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얘가 지금 먹어야 될까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먼저 코 증상의 치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보자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콧물이 좀 나요. 근데 잘 놀고 잘 먹고 잘 잔다. 그럼 굳이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약이라는 거는 항상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콧물약은 아이들한테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필요 없는 약을 먹여서 모든 증상을 치료해야 될까? 어떤 분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콧물 싹 말려주세요. 근데 콧물을 말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치, 콧물 역할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콧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건조한 날. 코 안에 싹 마르면 어떻죠?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프고 피도 나고 이 콧물 안에는 면역 물질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면역 역할도 해줘요.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콧물약을 먹는다고 콧물을 완전히 싹 말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기에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콧물약을 먹었을 때 콧물이 줄어드는 정도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굳이 이 약으로 조금 있는 불편하지도 않은 증상을 없애주려는 것보다는 아이가 좀 불편해할 때 그걸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코 스프레이를 이제 우선 쓰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진짜 없고 효과가 가장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콧물이 너무 자주 나고 길게 난다, 아니면 계절성을 띠거나 알레르기 같다,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고 이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원인 감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시골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서
아이가 비염하고 천식이 심해가지고 공기 맑은 데로 이제 이사 온다고 제가 일하는 데로 이사 온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이사 오니까 천식이랑 비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알레르기에 뭐 있는지 검사해보셨냐 그래서 안 해봤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꽃가루 알레르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곳으로 왔네. 그렇죠. 그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비염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집에 환경 조절만 해도 약물 치료 필요 없이 싹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교육해드리고 해도 막 명의 소리도 들었거든요.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치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원인 감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슌이가 콧물이 자주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나면 또 길게 나고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 그 원칙을 딱 지켜요. 잘 자고 잘 먹으면 약 안 먹어요. 오히려 집안 온습도 조절 잘 해주고 콧물을 흘리는 거는 이게 수분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늘려요. 그리고 또 광고로 필수템처럼 콧물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네. 석션? 이거가 효과가 있어요? 저희 집에 없어요. 안 쓰는구나. 저희 집에 아예 석션기 갖다 놓지도 않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코 석션기가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뽑고 나면 또 금방 차거든요. 이 코 석션 하는 것 자체가 코 점막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더 코가 많이 나고 코 안이 더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코 석션기는 근데 일시적으로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언제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밥 먹기 힘들어할 때는 밥 먹기 전에 잠들기 힘들어할 때는 잠자기 전에 싹 뽑고 자고 그때만 쓰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럴 때도 코 석션보다는 이제 콧볼을 이렇게 마사지를 잘 해주면 콧물이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줍니다. 힘들어하면 그때 약을 먹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는 코 증상이 일주일 넘어가면 그때 병원은 꼭 가요. 왜냐면 감기는 주로 일주일 안에 낫잖아요. 근데 일주일 이상 지나간다는 거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라 어떤 세균성 감염으로 2차 감염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중이염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넘어가면은 꼭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은 잘 먹습니다. 예, 콧물 때문에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으시는데 요즘 아직도 호흡기 감염이 워낙 많이 돌고 있어서 이거를 알레르기랑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맞아요. 이제 또 꽃가루 날리기 시작하면은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완전히 싹 없앨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막 계속 병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정말 콧물 때문에 정말 불편한 건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진 않는지 이런 걸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좋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동료 소아과 의사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 굳이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가서 다른 걸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아픈 애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굳이 갈 필요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이제 고생할 필요는 없다. 요즘 또 줄도 서고 대기도 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불안한 마음보다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육아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같이 무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특히 장염을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장염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산소연계TV의 슌이아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주 지긋지긋한 질환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장염입니다. 우리 아이들 장염에 걸리면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그리고 결국 탈수까지 일어나서 정말 고생하는 질환인데 요즘 장염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방문한다고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장염은 어른들이 걸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탈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장염에 걸려서 비슷한 정도의 증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 그리고 장염은 바이러스성도 있고 세균성도 있거든요. 둘 다 있는데 그 장염의 치료는 방향이 결국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이야기해 볼 거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지, 소아과 의사들은 뭐가 궁금한지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장염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소아과 의사들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료볼 수 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장염이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설사가 주 증상이고요. 거기에 구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복통이나 아니면 발열 같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사도 마찬가지고 구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탈수를 일으키는 중요한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탈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염이 탈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 장염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에 담아 놓았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오늘 영상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탈수를 이야기할 때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설사의 정의를 잘 모르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사의 정의를 좀 알려드리자면요. 설사란 하루에 3번 이상 아니면은 평소에 변 보던 것보다 2번 이상 더 많이 무름변이나 물변을 볼 때 그걸 설사라고 합니다. 간혹 무름변 한 번 봤다고 이거 설사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애매해요. 그런 경우에는 무름변의 횟수가 더 많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변을 보는 횟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묽은 변을 보는 거는 오히려 변비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사를 하면 다 장염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장염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과식을 했을 때도 설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질환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할 때에도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장운동 이상 질환이 있을 때도 설사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장외 감염, 그러니까 폐렴이나 감기, 중이염 같은 병에 걸렸을 때에도 설사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설사하는 경우, 열날 때 설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장염인가요? 물어보실 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다른 소화기 증상이 없고 감기 같은 게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이가 뭐 설사는 해요. 그런데 밥은 잘 먹고 배는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장염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감기 때문에 설사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설명 내용에 불만족스러워 하시고 장염인지 아닌지 빨리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장염인지 아닌지 결국은 아이들이 설사 때문에 탈수가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치료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결국 설사한다고 다 장염은 아니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장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나 세균 둘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감염되냐면 저희가 피칼 투 오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장염이 걸린 사람의 대변에 있는 균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겨질 때 옮겨진다 라는 뜻이에요. 굳이 다른 사람의 대변을 먹어서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 대변에 묻어있던 균이 다른 사람의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건에 묻고, 아니면은 장염 증상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한 것에 균이 묻어서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장염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결국 장염균이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게 장염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1년 내내 유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장염도 1년 내내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같이 무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특히 장염을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장염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는 음식물 때문이에요. 음식을 덥고 습한 날씨에 보관하다 보면 그 음식에서 균이 자라기 쉽고 그 세균들 때문에 장염 증상이 생기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음식 보관 문제 때문에 장염을 또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 물놀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놀이 할 때 소독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면 이 물에서 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눈병도 있고 수족구도 있고 그리고 장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놀이도 우리 아이들의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방학도 있고 하니까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풍토병들이 있습니다. 풍토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잘 발견되지 않는 장염을 일으키는 균들 때문에 여행지에서 장염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귀국해서 장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의 장염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장염에 걸린 것 같은데 언제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럴 때 저는 장염이 의심되면 병원에 바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제가 탈수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장염 때문에 결국 탈수가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탈수는 많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일 때 빨리 진료받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가벼운 장염 증상으로도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탈수가 많이 진행되고 나서 병원 가지 마시고요. 소화기관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가 잘 못 먹거나 아니면 설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탈수가 생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장염 환자를 진료 볼 때 무엇을 궁금해할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 환자의 증상이 궁금합니다. 설사를 하는지, 구토를 하는지, 아니면 열이 나는지, 설사는 몇 번을 하는지, 그리고
변에 피가 묻어나오는 혈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장염에서 또 중요한 건 지금 먹는 게 어떤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설사는 하지만 잘 먹는지, 아니면 구토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먹는 양이 많이 줄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다른 기본적인 거는 우리 아이 컨디션이 어떤지, 평소처럼 잘 노는지,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누워만 지내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탈수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탈수 증상을 물어볼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소변을 보는 양이 많이 줄었냐, 기저귀를 가는 횟수가 많이 줄었냐, 이런 걸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탈수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의사들이 판단을 하니까 이런 정보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장염의 원인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최근에 어디 여행지에 놀러 간 적은 없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 내에 먹었던 음식들 중에 보관이 오래됐던 음식이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했던 음식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세균성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성인지 생각을 하고 치료의 방향도 조금 결정하기도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감기 걸렸을 때 진료실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진료실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짧은 진료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된다,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지난번 영상을 보고 진료실 가서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혹시 의료진이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분은 의료진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염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시도 준비했습니다. 요즘 진료 보러 가면 되게 너무 길고 진료 시간도 짧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진료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있을까, 이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슌이가 장염 걸려서 병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희 슌이가 어제부터 물면 5번을 봤는데 구토도 하고요. 그런데 열은 안 나요. 근데 밥만 먹으면 토해서 액체 종류 주는데 물은 잘 먹고요. 컨디션은 좋고 소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사촌들하고 여행 가서 물놀이를 했는데 사촌들도 지금 장염 증상들이 있대요. 어떠신가요?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은 이야기를 했는데 몇 초 안 걸리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추가 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잘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잘 얘기하고, 컨디션은 어떤지, 탈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행력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장염 진료할 때 아주 큰 틀은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염의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탈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빠르게 원래 먹던 시기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장염의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탈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건데요. 이 영상의 내용을 조금 되돌이켜서 복습을 해보자면, 아이들이 탈수가 의심되거나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경구수액요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물이나 처방받은 경구수액,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집에서 만드는 경구수액을 조금씩 아이에게 먹이는 게 중요해요. 구토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이나 경구수액을 처음부터 많이 주면 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양은 5ml를 5분마다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5ml는 한 티스푼이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약 먹는 약병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서 주시면 되고, 이렇게 30분, 1시간 주시면서 아이가 구토 증상이 호전되면 한 번에 주시는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구수액요법을 하다가 중간에 구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5ml씩 주시는 걸 시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수유하는 아이라면 분유나 모유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이 분유나 모유를 조금씩 먼저 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은 방법이지만 제가 이 방법을 굳이 알려드린 이유는, 요즘 수액 한번 맞으려고 응급실 가면 3-4시간 대기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집에서나 아니면 응급실 대기할 때 이렇게 조금씩 수액 보충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탈수가 좋아지면서 굳이 주사 수액을 맞지 않더라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가 장염에 걸렸거나 아니면 수족구 같은 병 때문에 탈수가 의심될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소아들의 장염에서는 이 약물 치료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장염에서는 크게 3가지 약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구토를 막는 항구토제, 그리고 설사를 막는 지사제,
그리고 유산균이나 정장제라고 부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토제는 연령 제한이 있는 약들이 많고요. 안정성과 효과가 확정되지 않은 약들이 더 많아서 약을 사용할 때 곤란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온단세트론이라는 약은 소화의 장염에서 구토의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좋고 안정성이 확보된 약이긴 한데요. 이 약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여로 풀리지 않고 비급여로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장염에는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설사를 할 때 균이나 바이러스를 빨리 배출하는 게 좋으니까 설사를 하도록 놔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사를 하는 만큼 수액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설사를 멈추게 하는 이 지사제들이 소화 장염에서 효과가 떨어질 때도 많고,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지 않는 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사제는 추천하지 않고, 간혹 설사가 너무 심하거나 몇 가지에 한해서는 지사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희가 처방해드리기 좋은 약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정장제, 유산균 약인데요. 이런 약들은 장 세균총의 회복을 도우면서 장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항생제 치료는 어떤가? 장염 치료에서 항생제 치료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데요. 일단 바이러스성 설사 같은 경우는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니까 당연히 항생제 치료하지 않겠죠. 그리고 세균성 설사라고 하더라도 이 균종에 따라서 치료를 할지 말지, 아니면은 똑같은 균이라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할지 말지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이 표는 소아과학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항생제를 쓸지 말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항생제를 쓰라고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쓸 필요 없다, 아니면 쓰지 마라 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대부분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구나, 그러면 꼭 필요할 때만 약을 쓰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우리 애 열났는데 왜 항생제 안 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장염에서는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적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왜 약을 안 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장염 치료에서 또 중요한 게 빠른 시기 회복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장염 걸려서 병원 가면 며칠 동안 죽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염의 치료에서 시기 회복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다릅니다. 일단 어른들은 하루 이틀 미음만 먹거나 죽만 먹어도 탈수나 영양소 결핍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두 끼만 못 먹어도 탈수가 오고 저혈당이나 저나트륨 혈증 같은 영양소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범위 안에서 원래 먹던 시기를 빠르게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소화가 가능한 범위란 무엇이냐면, 일단 구토를 계속하고 있는 아이에게 당연히 밥을 먹일 수는 없겠죠. 구토가 주 증상이었고 구토가 멎어도 계속 미식거리는 증상이 남아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이나 죽을 주시는 게 소화가 잘 되는 범위 안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데 아이가 토하지도 않고 미식거리는 증상 없이 설사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시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수유하는 아이라면 원래 먹던 모유나 분유를 그대로 빨리 주시면 돼요. 모유와 분유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아이의 혈당과 전해질을 유지시켜주고 장 점막을 빨리 회복시켜서 장염에서 오히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설사한다고 무조건 설사분유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 절대 없고요. 설사분유의 사용은 반드시 소아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진료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식이나 밥을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먹던 밥을 빨리 먹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피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너무 기름진 음식은 설사를 더 유발할 수도 있고요. 주스같이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먹을 경우에 이 단당류가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주스 같은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단 간식을 주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줘도 좋은 음식은 밥이나 국수 같은 평소에 먹던 거랑 부드러운 고기 아니면 채소, 그리고 과일도 줘도 되는데요. 과일 종류 중에서 요즘 너무 단 과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도 과당이 너무 들어서 오히려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종류도 너무 달지 않은 과일을 적정량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앓고 있던 질환인 장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평소에 갖고 계셨던 상식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제가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시구나 느꼈던 점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장염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장염에 걸렸을 때 빨리빨리 치료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탈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장염 증상이 심해서 탈수가 심하다라고 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게 회복에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온 음료는 아플 때 탈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음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산성교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땀을 엄청 많이 흘려요. 저희 둘 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름이 오면은 수분 섭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물 잘 마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는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 네. 물 먹기 쉽지 않아요. 물 안 먹잖아요. 네. 음료수만 달라 그러지, 주스 달라 그러지. 근데 사실 저도 맨날 아만 마십니다. 그렇죠. 사실 어른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네. 물 언제 먹나 보면은 밥 먹고 나서 한 모금 정도 먹고 맞아요. 아침에 나머지는 뭐 음료수나 커피랑 커피. 더 친한 게 사실인데 맥주. 근데 이게 사실은 수분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누누이 어디 가서도 막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 음. 장염 걸렸을 때 수분 섭취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온 음료 사서 이렇게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맞아요. 많이 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애들 앞으로 안 먹으니까 음. 좀 달콤한 것들 예를 들어서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음. 이런 마음으로 좀 사먹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임신부분들 물을 잘 드셔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소화 탈수에 대한 내용하고 제가 경구수액을 이제 집에서 만드는 방법 이런 맞아요. 영상도 올렸었어요. 그거 맛있어요. 저 이거 미니 아플 때 해봤는데 괜찮았어. 이런 것 내용을 저희가 올려드리는데 좀 예전에 올린 영상이어가지고 아직도 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 업데이트를 좀 네.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때마침 이제 또 대한 경구수액 학회라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 수액 영상을 좀 보고 경구수액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경구수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그 병원에서도 질문 많이 하시고 학회에 들어오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때마침 대한 경구수액 학회를 지원하는 링티 회사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죠. 최근에 정말 이벤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이 구독하세요. 네. 그래서 이벤트 관련해서는 또 마지막 쿠키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네. 일단은 경구수액이 뭔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한테 수액이란 단어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라고 말씀드리면 주사죠 뭐. 그쵸, 주사로 네. 이렇게 뚝뚝 네. 떨어지는 링거. 것부터 네. 링거 이걸부터 생각하시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 주사로 맞는 수액보다 먼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네. 바로 입으로 먹는 수액이라고 해가지고 경구수액이라는 게 한 치료 방법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탈수가 되면 물만 부족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해질, 당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도 같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 어떤 수분을 보충해 줄 때는 단순히 물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전해질하고 당분을 같이 포함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조합으로 섞어 놓은 게 경구수액제고 이렇게 섞어서 섭취하게 되면 이런 모자란 것들이 보충되는 효과도 있지만 수분 자체가 흡수되는 속도도 전해질이 포함된 물이 맹물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더 수분 흡수 자체도 더 잘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경구수액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나트륨이나 어떤 당분의 농도가 적절하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수분을 더 뺏기는 수가 맞아요. 있어요. 탈수가 되죠. 이 조성이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네. 이게 WHO에서 경구수액에 대한 엄청 많은 연구를 한 다음에 경구수액 공식 이걸 딱 정해놨어요. 이 표로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숫자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적 있었죠. 네, 이 조성과 최대한 비슷하게 집에서 쉽게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이 있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끓였다 식혜물 1리터에다가 소금 1티스푼 그리고 설탕 8티스푼을 섞으면 이 당분하고 나트륨이 딱 조성이 돼요. 네. 근데 이것만 먹으면 약간 맛이 찌릿하다 해야 되나? 네, 찝찝해요. 네. 맛도 좀 찝찝할 뿐만이 아니고 포타슘도 더 넣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게 오렌지 주스 반 컵이나 아니면은 바나나 반 개 정도를 으깨서 넣어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레몬즙을 이렇게 쫙 짜서 맞아요. 실제로 저도 그냥 먹으니까 이건 안 먹겠다 싶더라고요. 마침 집에 레몬이 있어서 레몬즙을 짜가지고 넣어줬더니 맛있어요. 그 맛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 레몬 향 나는 이온 음료 있잖아요.
그 맛이랑 크게 비슷해.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또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설탕은 몸에 안 좋으니까 스테비아 넣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설탕의 목표가 당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인공감미료는 당이 없습니다. 이 우리가 과도한 당을 섭취하는 건 안 되지만 이 여기서 들어가는 설탕 8티스푼은 꼭 필요한 당분이니까 설탕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꽤 까다롭긴 해요. 그러면 아기가 아파서 막 설사 촉촉하고 이거 막 토하고 있는데 이걸 맞아요. 집에서 만드는 게 꽤 번거롭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약국이나 뭐 인터넷으로 이런 제품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맛도 다양해요. 근데 아까 배탈이 나거나 탈수가 됐을 때 이온 음료는 안 좋다 네. 얘기했잖아요.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서도 엄청 많이 듣는 질문이고 경구수액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온 음료를 마시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온 음료는 아플 때 탈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음료가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그 이온 음료 광고 보면 막 운동선수가 운동을 딱 하고 벌컥벌컥 마시면 몸에 수분이 쫙 흡수되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수분이 쫙 몸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니까 몸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경구수액을 먹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전해질하고 당분을 적절하게 섭취하게 해서 몸의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온 음료들은 대부분 당은 너무 높고요. 전해질은 부족해요. 사실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 제가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런가? 제가 직접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이온 음료 몇 개 영양 성분표를 보고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가 이제 허접한 표가 제가 직접 만든 표인데 실제로 당은 적게는 한 2배 정도에서 한 4, 5배 정도 더 많이 들었고 전해질은 필요한 게 아예 안 들어있기도 하고 몇 분의 1밖에 없어요. 필요한 양에 비해서. 영양 섭취 면에서는 맹물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경구수액을 대체하기는 좀 모자라다. 그리고 특히 장염 환자한테 이온 음료 절대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당분이 너무 높은 음료를 마시게 되면 과도한 당분이 장에서 물을 쫙 끌어들여서 설사를 유발해요. 맞아요. 삼투성 설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설사는 애한테 수분 섭취 도와준다고 이온 음료를 줬다가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설사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들이 장염 걸렸을 때만 설사하는 게 아니고 열나도 설사할 수 있거든요. 감기가 걸렸을 때에도 이온 음료를 먹는 게 오히려 배가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온 음료 사서 드시지 마시고 이 경구수액제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기본으로 만드는 양이 1리터잖아요. 그거를 얼마큼 먹어야 돼요? 그쵸.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른들은 뭐 보통 하루에 수분 섭취량 필요량이 뭐 2리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식 포함해서요. 근데 아이들은 좀 체중에 따라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홀리데이 세갈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홀리데이? 하루에 수분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필요하냐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표를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계산하기 너무 어렵고 여기다가 설사하면 설사하는 양만큼 더 더해주고 땀이 너무 많이 난 상황이다 그럼 땀 흘린 양을 더 보충해줘야 그러네. 되고 거기서 음식을 또 먹었다 그러면 음식량을 또 빼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다 현실적으로 자세히? 집에서 계산한 건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정말 간단한 프로토콜이 하나 있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이냐면 첫 1시간 동안 몸무게 1kg당 20ml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0kg 정도 되는 아기다. 그러면은 한 200ml를 1시간 동안 먹이는 거예요. 처음 1시간 동안? 처음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체중 10kg의 아기로 예를 들면 처음 1시간 동안은 200ml 일단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1시간마다 100ml씩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쭉 먹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끔 장염 걸린 애들은 설사만 하는 게 아니라 토하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구토하는 아이들은 이걸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먹이라고 되냐면 티스푼으로 경구색을 떠서 일단 한 모금 줘요. 입 안에 적실 정도로만. 그리고 한 5분 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한 숟갈 더 먹이고 그래서 이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그래도 토 안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먹는 수분 때문에 또 이게 그 탈수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탈수가 해결되면 구토가 좀 줄어요. 그럼 그 이후에 먹는 양을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에 얼마 먹어야 된다 이 양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먹이는 게 좋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언제 그러고 앉아있냐 이게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10kg인 아기가 1시간에 200ml 먹는다고 하면 아기 컵으로 한 1시간 동안 2컵 먹는 거거든요. 이거 적지 않네? 네, 적지 않은데 그거를 조금씩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 또 써먹으면 좋냐면 특히 어린아이들 구토 많이 하면 결국 병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병원 간다고 바로 진료보는 게 아니고 뭐 특히 밤에 응급실 가면 몇 시간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대기실에 앉아서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기하는 동안 컨디션이 또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구 수액은
아플 때만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도 사실 음.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구수액이 입으로 먹는 액체류 중에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사실 제가 집에서 언제 타먹냐면 술 먹고 숙취해소에 되게 좋아요. 아 그래? 나 한번 해봐야겠다. 네. 어. 이게 숙취해소제 약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뭐 회식하거나 하면 술을 많이 음. 먹게 되니까 이게 그런 걸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음. 저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경구수액이에요. 오늘 해볼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술 취했을 때 제일 직방이 수액 맞는 거다. 아, 주사 수액이 되게 효과가 좋긴 한데요. 취가 있을 때 음.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또 이것 때문에 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더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술 먹고 자기 전에 한 음. 1리터 정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게 탈수만 조금 회복이 돼도 이런 장염 증상이 좀 좋아진다 했잖아요. 음. 구토나 이런 것들. 임신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신했을 때 입덧 있으신 분들 그냥 아무 약 안 썼고 그 포도당 수액만 드려도 좋아져요. 좀 네. 하루 이틀 좀 버티시거든요. 음. 근데 그럼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게 네. 입덧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탈수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경구수액으로 그걸 보충을 해줄 수 있다면은 건강을 해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증상도 좀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실신 좀 자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수분 섭취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맹물 드시는 것보다는 경구수액을 드시면 병원에서 링겔 맞는 효과가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날이 더워지잖아요. 그리고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맹물보다는 경구수액제의 조성을 맞춘 그런 제품이나 직접 타서 드시는 게 훨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구수액제 옛날에는 구하기 좀 힘들었는데 요즘 구하기 쉬워졌고 그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도 저희가 알려드린 만큼 이번 여름 건강을 지키는데 꼭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경구수액학회를 지원하는 링티라는 회사에서 산소형제TV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링티 제품인데요. 이거랑 이 보틀이 있어요. 10세트를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제품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링티 아이와 이 링티 아이도 이 병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빨대컵이에요. 먹기 좋겠네요. 해서 이 세트도 10개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퀴즈를 낼 거예요. 음. 그래서 퀴즈 정답을 저희가 밑에 남겨놓은 구글 폼에다가 정답을 쓰시고 이 링티 어른 제품을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링티 아이용 제품을 받길 원하시는지 선택을 하시고 받으실 분의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면 총 20분께 네,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이거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체중이 10kg인 아이가 경구수액을 먹어야 돼요. 첫 1시간 동안은 몇 밀리리터의 경구수액을 먹어야 될까요? 영상 봤으면 쉽다. 네,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댓글에 이거 몇 분 몇 초인지 남겨두지 마세요. 다 경쟁자입니다. 이거 한번 페어리. 오, 역시. 소주 좀 먹어본 실력이죠? 맛있다. 내가 만든 것보다 맛있다. 오, 이거 그냥 음료수 사 마시는 것 같은데? 맛이? 모두들 건강한 여름 되세요. 네.